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국민TV 시사 프로그램 이강인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쟁점이 아니고 경제학, 정승일의 경제학 특강인데 저희가 지금 그거에 맞는 소문패를 아직 만들지 못해서요. 지난 한 주는 휴강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잘 쉬셨나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수업은 좀 빼먹기도 하고 놀아야 맛은 있어요. 지난주 한 주 쉬니까 고소하긴 하던데요. 지난주가 뭐 저는 요즘 대학 강의는 안 하는데 예. 대학에서 학생들 기말고사 보느라 바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험 한 주 공부할 쉬시라고. 이발도 새로 하신 것 같고. 네. 예. 뭐 어제 오늘 큰 뉴스입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하고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대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대기업의 역할과 대기업 총수의 그것은 좀 구분해서 보자. 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쭉 해오시고 있습니다. 뉴스 당연히 보셨겠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뭐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하는데 소재죠. 소재. 부품이 아니라 네. 소재, 화학 소재. 예, 소재. 네. 제가 실수했군요. 부품이 네.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래요. 그 해당 소재들에 대해서. 네,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하면은 예. 도저히 뭐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을 거의 안 하는. 예. 그리고 그런 우리도 제품이에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수입 대체할 만한 것도 없고 네. 말은 수입 다변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걸리는 일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 꽤 강경하게 이건 비상식적인 조치다. 그러면서 WTO에 제소하겠다. 네. 그러는데 막상 그동안 미리 받아서 사다 놓은 거 다 쓰고 나면 조금 우리가 수급이 좀 빡빡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지금 신문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한 3-4달 정도 지나면은 네. 이게 큰일 날 정도라고 하는데 예.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아예 그럼 반도체를 못 만드는 겁니까? 못 만들죠. 오. 공정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소재, 예를 들어 갖고 반도체를 만들 때 네. 이 가공을 반도체가 굉장히 정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먼지 못 안 쓰고, 일어나게 뭐 다 집어쓰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고 먼지도 없어되고 그러는데 네. 그럼 이제 반도체를 그게 이제 소재, 그 웨이퍼라고 하죠. 예. 그 웨이퍼라는 걸 이제 가공할 때 그거를 계속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을 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화학약품을 쓸 거 아니에요. 아, 이번 세 가지 소재 중에 하나가 뭐 불화 수소인가 네.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세척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인쇄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나노 단위로 굉장히 그냥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예. 정밀하게 인쇄하는데 그 인쇄하는 것도 화학 소재 가지고서 뭔가 하여튼 녹여버리거나 하여튼 뭐 이런 식인데 거기 들어가는 뭐 수백 가지 화학 제품 뭐 소재 중에 이 몇 개만 없어도 사실 반도체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2중고, 3중고네요. 요즘 뭐 반도체 가격 하락해서 지금 수입 그렇죠. 단가에서 이익도 많이 줄고 더군다나 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다 보니까 네. 그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던 차인데 이제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건건이 심사해서 수출을 승인하겠다 이런 네.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건건이 일본 정부가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수출을 하건 뭐 수입을 하건 이거는 자유무역 정신에 따르면은 그건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무역 정신이고 그다음에 6월 말 6월 29일 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직접 자기가 주재한 예. 거기에 그 G20 회담에서 자유무역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그 해놓고는 문구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냥 그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는 나 자유무역 안 하겠다. 라고 지금 이 뒤통수를 때려버린 겁니다. 황당한 일을 한 거죠. 아베도 역시 아마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랬다고 볼 가능성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군요. 일본 언론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네. 7월 20일인가 이제 앞으로 한 2주, 3주 뒤에 일본의 그 선거가 열리는데 예. 아베 정부가 그동안 이제 이 한일 관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거를 이용해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령 뭐 이 할머니들, 옛날 성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된 건 강제징용의 그 책임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예. 이런 회사들이 이 한국에 그 당시 끌려갔던 강제징용 노예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손해배상을 하라. 예. 라고 판결을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좀 보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가 지금 며칠 전에 발표한 거 보면 거의 뭐 그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일본의 현지 여론은 상당히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일본 과거 식민지 지배가 일본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별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혜택을 베푸는 네. 것으로. 대동아 전쟁도 뭐 자기들 어쩔 수 없이 그냥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가 자기들 막으니까, 무역 못하게 막으니까, 말하자면 루즈벨트 정부가 2차 대전 전에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역 제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리핀이니 뭐 만주 이런 데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 석유 뭐 이런 걸 얻으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이 대동아 전쟁을 말하자면 태평양 전쟁 이렇게 긴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진주만을 일본이 먼저 공습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은 별로 책임을 못 느끼는데, 그런 일본의 그 정치 구도가 이번에도 나오면서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가게 되면은 일본의 앞으로 2, 3주 남은 이 정치판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전개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건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참 황당한 거죠. 아베가 지금 3연임을 하겠다는 거고, 다나카 야스히로, 네. 다나카 수상 이후로 최대의 정치인이 최장. 되겠다. 최장도 물론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보수의 총본산으로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네. 일본의 우익과 군국주의의 그것을 개창했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외손자로서 그 뭐 꽃을 피워보겠다. 그래서 네. 헌법도 바꾸고 강한 일본, 외국과의 전쟁도 할 수 있는 일본, 그런 걸 만들겠다. 뭐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그런 긴 그림의 일환인 것 같긴 한데, 참 묘하네요. 방금 선생님이래. 학교 때 버릇이 나왔어. 방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결국 미국에서 일본을 철저히 통제하고 무역을 압박을 하니까, 왜 이래? 우리 자유무역 해야겠어. 우리도 살아야겠고. 그러면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싸움을 걸고 식민지를 확장하고 그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반대로, 이번에는 아예 한국에다가는 이런 거 전략적인 목표로 수출을 않겠다. 그 말은 무역을 무기 삼아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거고. 압박을 한다는 건 뭐 딴 게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보고 니들 까불지 말아라. 니들이 좀 컸다고 나한테 무슨 옛날 식민지 강제징용 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네가 요구를 해? 라고 하는 그런 그 자존심 내지는 자만심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게 저런 점인데, 네. 사실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사실은 계속 줄어왔지 않습니까?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예.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유해졌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본에 자유롭게 그냥 여유 있게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2,000달러 정도인데 일본이 한 38,000달러 정도예요.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뭐 한 4만 달러가 넘었었는데 그동안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38,000을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지난 10년, 20년간 연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이 1%가 안 돼요. 20년 동안에. 네. 예. 잃어버린 20년, 예. 1990년대 초반부터 거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게 벌써 3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연 경제 성장률이 평균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연 8%.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난 20년간 적어도 연 3%, 4%는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3배, 4배 더 빨리 성장을 하면서 일본의 턱 밑까지 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가 만약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에는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일본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화폐 단위가 아니라 구매력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일본의 라면 값이 우리보다 비싸니까 일본의 전철은 뭐 타면은 뭐 10,000원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200원이니까 예. 이런 거를 따졌을 경우에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일본은 지난 20년간 멈춰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앞으로는 기술력이 좀 모자라고 그다음에 인구가 일본은 뭐 1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직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 빼면은 사실은 뭐 아시아에서 한국은 사실 일본을 자칫하면은 일본이 보기에는 넘어갈 수도 있는 잘만 하면 예. 그런 강국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인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 기술 그렇죠. 아닙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지금 출시해 갖고 하고 있는 뭐 8K 뭐 요즘에 텔레비 광고도 나오지만은 그거 소니도 못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네. 한때는 소니가 가전의 대명사이자 선망, 사고 그쵸. 싶은 것의 1위였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가면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 그냥 몰래 들여올까. 수입 금지됐었으니까 그 당시에. 세계 기술 표준을 이끌었고 게임 체인저, 룰 그쵸. 체인저. 가격도 소니가 딱 정하면 세계 TV 시장이 그러고 그랬는데 정말 소니가 추락한 게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네. 뭐 소니가 추락한 것도 있고 우리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걔가 추락했겠지만 네. 소니를 비롯해서 뭐 도시바, 사니오, 후지스 네. 한때는 꽤 한다 하던 가전제품사들이 많이들 추락하는 걸. 많이 추락했죠. 이제 그게랑 이제 연관되는 것들인데 바로 일본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텔레비 같은 쪽에서는 일본을 능가했는데 예.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일본은 어느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방송국에 있는 그 방송 장비들 예. 이게 우리나라 국산 장비들이 없고 대부분 다 소니라든가 일제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뭔가 특화된 니치 마켓으로 많이 가요. 지금 이 안에도 야마하니 소니니 일본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어느 방송사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용 가전 제품이 아니라 주로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B2B 마켓 쪽으로 일본이 굉장히 진출을 했고 그리고 옵티컬, 그렇죠. 광학, 그렇죠. 렌즈 이런 거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카메라 회사 중에 하나는 뭐 일반 그 디지털 카메라가 잘 안 팔리니까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도 이게 광학 장비거든요. 네. 이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고 필름을 만들던 회사가 필름이 안 팔리니까 거기 반도체 장비 중에 이제 뭔가 필름이랑 비슷한 화학 소재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노력한 게 뭐냐면은 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장비, 소재, 이 장비가 바로 옛날에 가전제품에서 만들어낸 기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뭐 몇몇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했지만은 네. 일본은 또 거기에 맞춰 그래 니들이 그거 해 우리는 또 다른 쪽으로 갈게 하면서 우리가 넘볼 수 있는 없는 영역을 지금 개척을 했고 그게 바로 일본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소재들 네. 이게 지금 신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소재가 우리가 수입을 못해도 그 액수가 5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천억 원이요? 예, 5천억 원밖에 안 돼요. 어. 근데 이 5천억 원 때문에 무려 100조가 넘는 우리 반도체 생산이 다 막힐 지경이 이뤘는데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이 제품 하나하나의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 시장 하나하나를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한두 개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90%를 잡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독과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독과점이라는 얘기 또 여러 가지 의미인데 시장이 5천억 뭐 많아야 1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대기업이 하기가 이제 힘든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런 5천억짜리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시시한 시장. 그거 뭐 그냥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하거나 아니면 일본 회사들이 하는 거 그냥 냅두지. 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뭐 방치 내지는 산업적 협력 관계만 그렇죠. 뭐 수급만 확보가 되면 됐으니까. 네, 일본은 그래 뭐 고부가치 그런 부품 소재 니들이 만들고 우리는 그냥 그거 해가지고 최종 제품인 반도체라든가 뭐 휴대폰 같은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업체들이 몇몇 회사들이 이거를 독과점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냥 우리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그럼 일본이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도 저런 그 소재들을 우리가 국산화하자. 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지 쉽겠습니까? 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쉽지가 않은데 이 시장 자체가 각 품목마다 기껏해야 뭐 5천억,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품목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라든가 4대 재벌들이 네. 야, 이거를 내가 들어가? 더군다나 이미 일본이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여기 일본 회사들보다 앞으로 품질과 기술 그리고 정밀도가 맞먹는 정도까지 올리려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걸려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적자를 낼 텐데 이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들어가 봐야 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시장 자체의 파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본이 지금 이것을 무기로 활용하니까 네. 말하자면 꼭 이런 것 같아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 지금 아까 말씀 들으면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반도체를 못 만드는데 못 만드는 반도체는 무려 100조 원어치다. 네. 그러면 우리가 쓸 거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것도 비경제적인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경제적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뭔가 이제 시장 논리가 바로 경제적이라는 건데 예. 시장 논리를 그냥 따라가는 한은 우리가 이거를 국산화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부품 소재에서 일본에 항상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대학 들어간 그 시절부터 1980년대부터 들어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부품 소재를 국산화해야 된다. 네. 그다음 기계 장비도 우리가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30년, 4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그러면 그거에 완전 실패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게 반도체랑 그 디스플레이 쪽의 소재인데 그거를 빼고 대다수의 업종에서 사실은 우리가 부품과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어요, 이미. 네. 네. 그 부분은 아직 미처 못하고 있지만 네. 나머지는 많이 격차를 따라 붙였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재벌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예. 현대차가 그 자동차를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그 엔진 부품들 그다음에 차 트렁크 부품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 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 거의 없죠. 거의 모조리 다 국산이고 1차청, 2차청 업체들이 만들고 있어요. 처음 만들 때는 많이들 찾았었겠죠. 그러니까 1970년대 처음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청 업체들조차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네. 일본에 수입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다 국산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박정희가 얘기했던 중화공업화 정책의 그 일부가 뭐냐면은 부품 소재를 국산화 정책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그거 강조하셨죠. 그거 강의하셨죠. 그렇죠. 이 부분. 너 와서 이거 해. 그렇죠. 넌 이거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소재들 부산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국산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못 만드는 거는 아주 일부 굉장히 커다란 이런 배 엔진이라든가 중형 엔진은 다 우리가 다 만들고 있고 이런 식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유일하게 지금 국산화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반도체에 필요한 그 장비들과 소재들. 특히 전자, IT 쪽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이 딱 그 맥점을 네. 짚은 거군요. 네. 우리가 제일 아파할 곳.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거 기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분야에서 그럼 우리랑 일본이 기술 격차가 무지무지하게 심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 대부분 다 기술 격차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보다는 시장 규모가 크지가 않고 이미 그 일본, 그다음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 스위스 같은 이런 이른바 히든 챔피언 그 기업들이 이게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그렇죠. 가봐야 이길 확률도 없고 이겨봐야 시장이 무지하게 큰 것도 아니고 품목들이 그러니까 정말 수백, 수천 가지 품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이거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랑 연관되는 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정부의 태도이기도 한데 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산업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의. 백기기였나요? 선진국 백기기? 산업정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박정희식 산업정책, 중화공업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90년대 말에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업정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요? 왜냐면 산업정책은 박정희식이니까. 아,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국가주도 경제정책의 최종 기착점을 봐라. 네, 우리나라가 거덜이 났다. 그렇죠. 물론 산업 이외에도 잘못한 게 참 많고 관치경제의 폐해가 쌓여서 다 누적돼 가지고 고름이 빵 폭발한 것이 IMF이긴 하지만 네. 나라에서 주도하는 것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으니 앞으로는 좀 삼가하자.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또 그때가 처음으로 진보 계열의 김대중 정권이 네. 들어섰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냥 대통령께서도 예. 산업정책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요. 어,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혁신정책이라고 얘기했죠. 잠깐만요. 전두환 노태우 때는 뭐 산업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상공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박정희 그걸 계속 물려받고 계승 강화? 네. 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예, 있었죠. 1990년대 초반까지. 아, 90년대까지였어요? 1992년 3년까지. 아, 저는 1993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앞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개발 계획 같은 그런 계획경제는 일종의 관치경제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없애버리죠. 예. 그리고 1992년까지는 산업정책이라는 게 한국 경제를 아예 통치했던 거예요. 산업발전이 제일 우선이고 외환거래 다 그냥 막아버리고. 묘하게도 이렇네요. 91년에 이른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동유럽이 소련방으로부터 나오고 CSR 그래가지고 뭐 13개인가 네. 공화국으로 분리될 때가 91년 고원절이고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게 92년이고 노태우 때 북방정책의 일부를 시동은 걸었지만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계획경제 지금 5개년 계획이 그때 끝나고요.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묘한 이 정치와 경제가 뭐 묘하다기보다는 이게 만나네요. 세계사적인 흐름이었던 게 그 1990년대 초반의 분위기라는 게 이제 소련 사회주의 경제 무너지니까 예. 봐라 계획 경제라는 게 무너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그 계획 경제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한국, 우리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중국. 그렇지.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은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정부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군사 독재와 결부돼 있었던 계획 경제를 없애버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산업정책 중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1997년대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외환위기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국제적인 그 주류 학자들이 한국의 박정희식 산업정책이 남아있었던 것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쪽에 공식화된 정책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없애는 게 바로 뭐냐면은 가령 뭐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도구 중에 하나가 국영화된 은행들, 내지는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 은행들, 저보다 민간에 매각해라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산업정책의 산물이 바로 재벌들 아니에요. 그렇죠. 재벌도 그럼 대거 개혁을 해가지고 산업정책 같은 거 말고 앞으로는 시장경제로 가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온 게 뭐냐면 OECD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산업정책, OECD 공식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산업정책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소련이라든가 한국 경제처럼 경제가 무너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업정책 같은 거 하지 말고 국가는 이 시장 개입을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국가는 유일하게 저거만 해라. 뭐냐면은 중소벤처 정책이랑 그 다음에 R&D 정책이라고 하죠.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이 혁신 성장 정책만 해라. 라는 게 OECD 공식 보고전이에요, 그게. 그게 각 국가의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OECD 말 안 들어요. 자기들이 OECD 끌어가는 나라들이 이미 거기를 졸업했는데. 그렇죠. 네.
OECD 가입국이긴 하지만은 예. 우리나라처럼 이제 OECD에 가입해가지고 어. OECD 말을 잘 듣는 나라들, 예, 예. 소위 말해서 OECD 모범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나라들은 OECD에서 뭔 얘기를 하면은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 하면서 말을 잘 듣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죄송하지만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예. 노무현 정부 때 얘기한 게 혁신 주도형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혁신. 예. 이게 뭐냐면은 뭔가 벤처기업 열심히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정책 내지는 뭐 이 산업 육성 정책보다는 뭔가 R&D, 뭐 기술 개발. 예를 들어서 나노, IT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예. 바이오. 그러니까 나노 산업이라든가 뭐 IT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 산업을 키우게 되면 산업 정책이니까. 예, 예. 박정희가 하던 거니까. 예, 박정희가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이죠 주로. 그쪽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이나 연구단체나 국책연구소, 기업연구소 이런 데에 그렇죠, 주로. 연구비를 대주거나 그렇죠. 뭐 촉진시키거나 그런 거에 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죠.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어받은 게 이제 가령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예, 예. 창조하는 것도 주로 뭐 R&D, 뭐 연구자들, 뭐 석박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이제 제가 볼 때 문제인데 한계가 나타나는 게 제가 주장이 뭐 R&D 같은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혁신주도 성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정부가 돈을 내갖고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해봐야 네. 그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약을 개발하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아니면 연구소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봐야 이거를 실제로 사람한테 임상 실험하고 그럴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부가 많이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신문에 나왔지만은 유한양에서 예. 새로 개발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자기가 직접 이거를 상업화해 갖고 나중에 대량 생산해 가지고 매출을 팔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데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 단계예요. 여기 이제 뭐 몇 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한양이. 예. 왜냐면 이런 물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몇십 개가 있으니까. 예. 몇 조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예. 유한양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파냐? 일본이라든가 특히 미국에 있는 그 대기업들, 제약회사들한테 이걸 팔죠. 예.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미국 대기업이 이거를 가져다가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3차 임상, 흔히 말하는. 예, 1차, 2차, 3차 네. 하는데 그럼 이 미국 회사들이 여기에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중에 판다. 어마어마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미국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뭐 러닝 개런티라고 하고 예. 유한양이 받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R&D 단계까지만 가는 거고 정확히 해서 R까지만 가는 거고 디벨롭. D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뒤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혁신주도형 성장이라는 게 말은 좋지만은 이게 R&D만 주력하는 건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를 제조해가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거를 마케팅까지 해야지만이 가장 큰 돈을 버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선진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약간 기술 후발국이 도전하는 거에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 거죠. 혁신만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종잣돈이나 뒷돈이 든든해야 R 리서치 연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디벨롭 네. 상품화까지 가야 하는데 네. 지금 유한양행 사례를 들다시피 또는 뭐 지금 그럴 예비군들 몇 개 있잖아요. 뭐 저 셀트리온 이런 데도 아마 있을 것이고 대개는 한미약품 이런 데서도 막판 단계는 꼭 미국이나 어디 독일, 유럽 네. 제약회사에 넘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 빌려다가 계속 디벨롭까지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아예 원리상 불가능한 게 예. 아시는 것처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예. 한 뭐 100개 이상의 후보 물질 중에서 실제로 나중에 사람에 대한 임상까지 통과하는 건 한 개밖에 안 돼요. 아주 희박한 확률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거 뭐 원숭이한테 테스트했더니 원숭이가 죽더라. 근데 원숭이는 오케이였는데 사람한테 테스트했더니 이것도 사람이 뭐 이상해지더라. 예.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면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이라는 데는 대출을 해줘 갖고 이자를 받는 데인데
이런 그 벤처기업이라든가 유한양행 같은 데가 이거를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매달 이자를 갚아가면서 하다가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은행이라는 데는 그런 모험적인 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만 거예요. 원 빌려주면 10,000원을 확실히 받아올 그렇죠. 그게 확실할 때만 담보를 잡거나 뭘 했거나 해서 빌려주는 거지. 그렇죠. 잘 되면 몇십 조가 되지만 100만 원 빌려줬다가 네. 못하면 한 푼도 못 걷지는 대출은 은행은 안 하려고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신약 개발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대출해 줄 수는 없고 예. 다만 그냥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 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약 개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유한양행 약들이 이름으로 있죠. 이미 팔고 있는 회사들이 예. 제품이 많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서 재무제표가 안정적이니까 은행이 유한양행에 대출해 주는 거지. 이 유한양행의 신약 개발에 대해서 뭐 대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랑 연관되는 게 이런 건데요. 지금 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 개발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앞으로 일본이 지금 저렇게 그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까지 취약한 그 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 네. 이 들어가는 공정 소재 쪽에 이 약점을 발견해서 여기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이런 소재들 국산화시키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이쪽에 들어가는 영역이 이미 세계 최강자인 일본,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몇 개 회사들이 여기를 글로벌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히든 챔피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히든 챔피언 중소 중견기업들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예. 물론 이제 이미 뭐 그런 영역들이 이미 일부는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바로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일부 화학 소재들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이미 거기 납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명명 영역들, 이런 데는 이거를 아직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영역이라는 게 기술력이 뭐 엄청나게 우리랑 일본이 뭐 차이 나는 거라기보다는 왜냐면 뭐 일본 동경대 나온 사람들이나 한국의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랑 무슨 뭐 IQ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인종이 뭐 일본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이제 오래전에 공업화를 시작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와 다른 뭐 특별한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을 쌓았다라는 거 있죠. 요게 핵심인 거예요. 경험.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청와대 그 대통령의 그 이 경제과학 특보로 활동하시는 이종동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한 말씀하셨죠. 축적의 시간이라는 예, 책에서 예, 쓴 예, 거 예.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뭐 미국의 MIT와 뭐 서울의 한국에 있는 무슨 대학의 무슨 교과서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차이는 경험의 축적의 차이라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미 100년 전부터 이미 경험을 한 거를 우리는 경험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경험을 축적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무슨 뭐 실험실에서 무슨 신약 개발하는 거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체를 임상 실험도 해보고 비행기를 치면은 비행기를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갖고 날리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상업적인 단계이고 이거는 이른바 말해서 창업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무익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동 선생님이 뭘 강조하시냐면은 스타트업보다 더 중요한 게 스케일업이다. 스케일업. 그러니까 뭔가 신제품을 만들고 벤처를 창업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신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신약 개발한 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계속해서 뭔가 기술을 개량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 완전한 그 품질도 좋고 대량 생산하면서도 가격도 낮추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능력이 우리가 아직도 떨어져 있고 이거는 바로 경험적 축적이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건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이에요. 일자리 때문에. 특히 청년 창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의 특징이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창업을 했어요? 망하기가 쉽겠죠. 망하는 게 거의 100%죠. 이거를 정부가 부추겨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동 선생님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강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스타트업보다 더 중요한 게 스케일업이라는 얘기는 창업, 청년 창업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령 청년들 보고 창업하라는 게 아니라 LG전자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반도체를 만들던 사람들이 가령 일본이 지금 그 수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 있죠. 무기로 삼았던 왜냐면 이거를 다루던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이미 있거든요. 있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창업을 해서 나오는 거. 사내 벤처 같은 거? 사내 벤처 내지는 뭐 사회 벤처를 하는 거죠. 사내 벤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가령 우리가 일본의 지금 저런 무역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방어하는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상식이지만 이거 가지고서 청년 창업해라. 청년들이 어떻게 이런 소재를 만듭니까? 못 만들어놔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대학 교수분들 이론만 하시지 주로 이런 소재들 만드는 더군다나 대량 생산 기술은 모르세요. 이런 소재를 실제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20, 30년 경력자들 이런 분들 내지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소재를 이미 만들고 있는 중견기업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도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 중견기업들을 어떻게 정부가 좀 도와줘가지고 창업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더 성장하게 할 건지 이런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별로 안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처럼 계속 청년 창업, 벤처 창업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R&D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스케일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를 몰라서 스타트업을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을 텐데요. 알죠? 아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에 치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이 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박원순 그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청년 창업, 특히 창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박영선 그 중기부 장관께서도 지금 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지난 정부가 워낙 많이 지금 R&D 자금이라든가 뭐 창업에 대한 그 정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창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체가 뭐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벤처 창업이라는 거는 10개 중에 9개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뭐 10개 중에 9개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개 중에 99개가 망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만큼 정부 자원이 그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중견기업 내지는 이 경력자 창업 쪽으로 갈 자원은 지금 줄고 있는 거예요. 돈이 너무 이쪽으로 몰리니까 이쪽에는 조금만 좀 보태줘도 기존의 경험과 약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데 그래서 지금 뭐 저랑 이정동 선생님이 이제 같은 견해인데 정부가 뭐 창업 지원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벤처 창업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 경험도 없는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 괜히 창업하게 하면은 그 나중에 다 신용불량자 될 경험인데 물론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그 이 청년들이라면 차라리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생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경력과 경륜을 쌓아나가면서 그 뒤에 어느 모멘텀에서 자립의 기회를 찾아서 나오는 그래서 창업하는 게 훨씬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뭐 하버드 대학 다니다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창고에서 창업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건 아주 몇몇 사례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주로 뭐 특히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게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보더라도 가장 많은 창업을 하는 성공적인 창업가들은 가령 뭐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한 20년, 30년 된 경력자들 40대 정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가 이 회사에서 자기가 있는 대기업에서 온갖 건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쪽 시장으로 가야지 성공할 건지를 좀 알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하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벤처캐피탈 투자자들도 저 사람의 경력과 능력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아니 뭐 금방 대학 다니다 나온 친구들한테 뭐 저 친구가 뭘 안다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같은 사람의 몇몇 특별한 성공담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안 되죠. 그 대단한 큰 성공인 건 맞지만 그건 대단히 예외적인 몇 것이지. 개의 영역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환상을 갖거나 도취돼서 네. 한 국가의 산업 정책을 만드는데 그런 거에 영향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경험 축적의 시간이라고 이종동 교수님이나 박사님께서도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이, 일테면 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창업자들은 대개 보니까 한 20년쯤은 어떤 회사에서 기반을 갖갔던,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경험 축적의 시간을 일부 쌓은 거겠죠. 그렇죠. 제가 하나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거나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이,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 일본이 어제, 오늘 그 반도체, LCD 이쪽에 무역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급 뉴스로 부각이 되긴 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네. 수학, 뭐 그런 거, 물리학, 화학 이런 쪽에서, 네. 약학 이런 거에서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일본은 조금 과장하면 거의 해마다 한 분쯤은 받는 것 같고, 네. 한 해 걸러서 받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이 과학이나 기술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일본이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런 과학 기술의 기초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 시장 자체가 뭐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삼성전자 차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1년에 매출만 100몇십조, 500조, 600조 막 이렇게 하는 회사니까, 분기별 매출이 120조 넘어가니까, 여기서 보면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 설령 돈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과학기술, 쌓여있는 과학기술이 없어서 우리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일부 일리도 있지만은, 네. 저는 뭐 일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동경대에 있는 뭐 대학 교수와 한국의 서울대에 있는 대학 교수가 무슨 IQ가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두 사람 다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랬으니까. 아니, IQ는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들이 도달해 있는 기술 수준은 차이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기술이라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예. 분석이라는 건 분해시켜 보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퉁치지 말고 그냥 뭐 너 뭐 그냥 실력 떨어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분야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예. 딴 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교과서는 똑같아요. 그죠? 그다음 시험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지금 전주의 상성고등학교 수학의 정석 쓴 그 자사고 지금 홍성대 선생, 그분이 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도 다 뭐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거 다 짜집게 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오늘 또 그 얘기까지.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험의 축적이라는 게 이제 우리랑 다르다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런 얘기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우리가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대한 그 역사적인 그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 무역 쪽에.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65년도에 그 한일 간의 회담이 있었죠. 오이라 김종필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이룬 이후에 1965년에 이렇게까지 20년간 우리나라는 일본과 아무 무역도 안 했어요. 그랬죠. 근데 여행도 안 가고 완전 적국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적성 국가였는데 수교를 하면서, 그렇죠, 돈도 받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한 나쁜 놈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일본과 수교하려도 안 했고, 일본도 뭐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일본으로부터 뭐 기술도 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박정희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그래 니들 식민지 지배한 거 뭐 요만큼만 주면 퉁치겠다 해갖고, 그냥 지금도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적은 돈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대일 청구권, 그래서 뭐 6억 달러인가 뭐 받았고 그랬죠. 1965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교 이후로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지금 일본이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아.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어요. 네.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27개 정도의 나라는 일본이 보기에 국가안보상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들이니까 이들 나라의 전략 물자들을 수출해도 아무 이유가 없다. 정부가 허가할 필요 없다라고 예. 하는 건데 우리나라를 이 화이트리스트에 빼버리고 한국을 중국, 인도 이 정도 급의 나라로 좀 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가상적 적국이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사태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 물자로도 전형이 가능한 요번 몇몇 품목을 건건이 심사하고 승인해서 그렇죠. 수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을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잠재적 적성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문에 지금 나오는 표현대로 무역 전쟁 내지는 경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일본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이 조치가 함의하고 있는가 상당히 크군요. 크죠. 정치적 그리고 직접적인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군사적 대결까지도 염두에 둔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네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군사적으로도 아니 뭐 다들 아시는 건데 네. 독도를 일본이 지금 자기 영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독도 인근에 일본 군함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있죠. 근데 우리 제트 전투기가 독도 근방에 뜨면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과 일본 간에 이미 영토 분쟁이 있는 상태예요. 국제적으로는 그렇죠. 예. 영토 분쟁이 군사적인 충돌만 일어날 뿐이지 군함들이 서로 그냥 다가오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 전에 그 초계기 그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식의 나라인데 이런 식인데 아무튼 제 얘기는 이런 건데 일본과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일본 쪽은 한국이 일본을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일본 영토인 독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국이 부당하게도 일본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당연한 요구니까 그게 뭘 심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도 많은데 빨리빨리 사과하고 지불하고 끝내지 아니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우리 생각하니까 아니 돈도 많은 놈들이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다 그렇잖아요. 네, 미시미시 중공업권에 돈 배상 좀 하고 끝내버리지. 뭘 저렇게 그냥 저렇게. 사과 플러스 돈은 분명히 있는 건 맞고 사과할 마음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여태까지 196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5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대부분 다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아까 얘기했처럼 오하라 오이라 각서 이런 거 그대로 다 하더니 이게 문재인 정부가 나타나더니 이거저거 그냥 도전을 하네. 한번 이참에 한번 맛 좀 볼래 니들? 게다가 1인당 소득 차이도 아까 처음 강의 들머리에서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줄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플라자 합의 때 금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확 내리고 나서 자기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서 잃어버린 20년이 사실상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20년 더 나가서 잃어버린 거의 30년이죠. 그걸 결국은 미국의 위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인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 게 아시는 것처럼 피케데스에서 함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역사가가 딴 게 아니라 이제 아테네가 성장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이미 선발 강국이었던 이 스파르타가 이 자식 봐라 더 크기 전에 쳐야겠네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영국이 세계 제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 제국을 못 가졌지만은 산업 기술을 막 성장시키니까 영국과 독일 간의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은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게 앞으로 30년 뒤에는 미국을 능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미국이 이제 그동안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뭐 중국 저렇게 해봐야 저 뭐 중공산당 전부 다 뭐 나중에 자본주의화 될 거야. 이 생각했는데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앞으로 이거 지금 선봐주지 않으면은 얘들이 내 머리 위에 올라오겠네? 예.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이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아베 정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국, 야, 쟤들 봐. 이제 저거 놔두면은 저들 올라오겠네. 단순히 일본의 7월 중순에 있게 될 선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네. 물론 그것도 국내 정치도 급하고 한 이유는 충분히 됐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처럼 네. 또는 영국과 독일의 갈등 사례 역사에서 교훈을 얻듯이 일본이 마치 100년 전에 우리를 침탈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저는 수도 정도가 아니라 딴 게 아니라 뭐 7월 21일 날 일본의 그 국회 선거가 열린다는데 예. 그때 아베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높죠. 예, 굉장히 높죠. 예, 더군다나 제가 볼 때 압승할 거라고 하는 그렇다고들 얘기를 해요. 예측한 이게 뭡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 뭐라 경제 전쟁을 시작한 건데 예. 이것 때문에 아니면 이것 덕택에 일본의 아베가 음흠. 더 큰 표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이 무역 전쟁을 멈추지 않겠죠. 그렇네요. 네. 정권 및 체제의 연장과 안정화에 계속 사용하려 들 것이고, 네. 그리고 이념적 기반도 물론 닦아놨을 것이고, 그것은 뭐 그 게이오 우스기니 그 마스시다 고 밑으로 쭉 일관되게 흘러온 정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정책을 하시는 무슨 뭐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만 맡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 마치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들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다행히 아직까지 이제는 이제 일본의 부품과 소재와 장비를 과거 뭐 30년처럼 많이 의존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몇 개 특히 반도체와 이런 데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주력인데 여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먹고 사는 목줄을 건드려 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 반도체랑 그다음에 뭐 OLED 이 생산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우리가 직접 국산하는 거지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일본이 지금 시장 논리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지금 이 해당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이 회사들의 최대 그 수요자가 고객이 우리나라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데잖아요. 여기다 수출을 못 하게 되면은 자기도 좀 깝깝하겠죠. 깝깝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망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디서 무슨 슈퍼에서 파는 우유나 배추 같은 게 아니어서 A가 늘 사러 오던 A가 안 산다고 B나 C가 와서 덥석덥석 사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들 줄 아거나 만들고 있는 놈만이 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전혀 안 하던 인도나 아프리카 누가 와서 고객이 되려면 한참 몇십 년 걸릴 일이니까 그렇죠. 얘들도 손님을 잃는 거네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매출이 거의 반 타작 날 거예요. 근데 그거 각오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무역 전쟁이라는 게 뭐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는 뭐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게 돼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손해 보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들 경우에는 손해 보는 영역, 이익 보는 영역 양쪽이 다 그냥 한꺼번에 존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를 감수하고서지 아베 정부가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건데.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그 소재하는 애들은 일본 전체 국익을 위해서 조금 참아. 그렇죠. 지금 니들 뭐 그거 하지 말고 딴 쪽으로 진출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아마 이거 쉽지 않을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뺐다는 건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계속 일본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발 니들 좀 사이 좀 좋게 지내.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하고도 군사동맹이고 한국하고도 군사동맹인데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을 어떻게 좀 동맹 수준까지라도 잘 지내면 한미일 그래서 그걸 스크럼을 짜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어떻게 좀 대응해 보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본하고 계속 이러니까 네. 처음에는 좀 불러다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 일본 말 좀 들어라, 뭐 좀 이러다가 계속 안 들으니까 이제 두 손 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게 맞는 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주로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었는데 네. 이제 일본이 도발을 한 거예요. 경제 전쟁을 도발한 거예요. 이것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톱뉴스가 될 만하군요. 아, 근데 이게 웃기는 웃는데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웃어서는 안 될 얘기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는 계기로 해가지고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새로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께서 이 청와대에서 이 국무회의인가요? 뭐 거기를 주재하시면 수보회의. 예, 수보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수석보좌관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화요일인가요? 장관. 예, 그럼 오늘 화요일이니까 국무회의를 예. 하셨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이번에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하고, 뭐라고 또 추가로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런 이 외교 안보 문제 이쪽 분야만 아니라 경제 민생 영역에서도 이 마치 남북 간의 판문점 회담, 북미 간의 판문점 회담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발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예.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상상,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상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경제 전쟁을 도발했던 거, 예. 이거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도 못한 사태 아닙니까? 겪어보지도 못했고, 예,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이거에 맞서는 우리의 그 대응도 그냥 기껏해야 그냥 뭐 일본이 좀 저러다 말겠지. 그냥 뭐 WTO 제소 이런 것은 아주 옛날식 구닥다리 대응이네요. 그죠?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안 할 수 없는 그냥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저는 이런 위기를 뭔가 새로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여전히 그 과학, 노벨상, 그다음에 기술, 경험의 축적 이런 많은 분야에서 일본보다 지금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뭐 중국처럼 얘기를 하자면은 중국이 앞으로 30년대 미국을 능가하는 계획을 잡듯이 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이런 영역에서 일본을 능가하겠다. 20년 뒤에는 여기를 능가하겠다라는 이런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년 뒤에는 우리가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소재들을 우리가 직접 다 생산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정도가 되려면은 시장 논리, 자유무역의 논리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 성장의 논리, R&D만 하면 된다라는 논리, 정부가 이거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박정희식은 아니지만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19일 날 제조업 르네상스 국가전략회의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액션까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액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기 구상, 계획.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렬히 같이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그 생산자들은 이거는 벤처기업 수준이 아닌 거예요. 뭔가 중견기업들도 나서야 되는 거고, 아니면 가령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필요하다면은 아까 얘기처럼 경력자 사내벤처 창구 같은 것들을 막 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회사 차원에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뭔가 정책금융 같은 걸 그렇죠. 통해서 이런 뭔가 뭐 벤처 캐피탈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새롭게 여태까지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를 한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이 다 맞는데 듣고 났더니 우리는 계속 뭔가를 페달을 계속 돌려야 되네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것 자체가 전 세계가 다 지금 연코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1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하나 그냥 마지막 질문은 아니네요. 오늘은 질문은 없네요. 아, 그래요? 노년층의 지식과 삶의 지혜, 경험이 무시되고 버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이 글씨를 잘 쓰신다면 멋진 폰트를 만들 수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지나온 이야기는 영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 모두를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궁극적으로는 뭐
다 한 군데서 만나고 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ASD123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봤더니 오늘은 질문은 없는데 저 아까 혼자 떠들 때는 뭐 썰렁하더니 선생님, 박사님 나오시니까 뭐 북적북적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은 없었어요. 다만 뭐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의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은 오만하고 무례한 모습이라 자존심이 상한다. 아까 우리 이렇게 짚어봤던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예. 여러분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그리고 점심, 이따 저녁 때도 아마 큰 뉴스로 될 텐데 일본에서 반도체와 LCD 소재를 한국에 예전처럼 그냥 막 수출하지 않겠다. 이게 단순한 기업 차원의 경제 차원의 조금 그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서 촉발된 건 맞겠습니다만 그 파장은 그거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겠다. 또 돌멩이 하나가 호수에 던져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점점점 넓어지듯이 이번 이 사태가 본격적인 경제전쟁 또는 무역전쟁으로 한일 간에 시작되는 어떤 단초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정승일 박사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치 이게 우리가 주 1회 강의인데 그때 맞춰서 일본이 강의 커리큘럼을 던져준 건 아닐 테고. 아베가 참 이 방송을 많이 보나 봐요, 아베 총리가. 아무튼 그 시의성 있는 걸 바탕으로 그 경제학개론을 이렇게 챕터별로 하는 식의 강의는 아닐 거고 이렇게 시의성 있는 주제, 오늘 아침에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시의성 있는 것을 고르되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경제학 원론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선생님께서 따로 유학 시절이거나 요즘 뭐 고민하는 거,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내에서 오고 가는 많은 다양한 관점의 생각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강의가 아닐지는 모르나 세상을 바로 보고 경제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2일 이강윤의 오늘 벌써 6시 23분이나 됐습니다. 6월 30일 날 워낙 역사적으로도 그 파급 효과가 클 메가톤급 뉴스가 있었고요. 아직 오늘도 그 뉴스의 여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날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속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가 좀 빨리 안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급변하는 경제 환경,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다시 북한 어선의 귀순, 삼척항 입항 문제로 팩트는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은데 그걸 꼭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의 잘못을 꾸짖고 대응책을 모색해도 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차제에 뭔가 정치적 점수를 하나 따보겠다고 국회 전체를 또 마비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정치의 영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발등을 많이 찍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하반기 첫날인데 둘째 날부터 그런 우울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클로징으로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